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시사본부 이 시간에 속보가 나왔었죠. 이 김진표 의원의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그 이후에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의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선당후사하겠다. 하지만 이제 당적을 버리게 되는데요. 국회의 권위를 지키겠다. 할 말은 하는 의장이 되겠다. 자,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바뀐 원구성을 새로 짜야 하는 국회 간의 이 삼권 분립 그리고 협치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지방선거 뜨겁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원 없이 일하게 밀어달라. 지켜보고 못하면 4년 후에 다 바꾸시라. 이렇게 이제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열세로 평가받는 민주당, 이 지도부의 사과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폐지된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법무부와 그 산하의 검찰이 갖게 된다면 이 왕장관의 등장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는 방제의 날이라고 하네요. 주변의 재난 위험 요인을 미리미리 예방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공식 등재된 날은 아니고요. 미국 일부에서 괴짜의 날이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자, 조금 달라도 특별한 개성을 지닌 친구들 있죠.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괴짜인지도 모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지방선거 앞두고 불거진 이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어릴 때 괴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저는 모범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자기 입으로 모범생이에요. 오평론가님은요? 저는 가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예. 네. 그래요. 누구나 좀 특이한 면들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을 보면 친구들이 재밌어 하죠. 자, 오늘 뉴스는 첫 번째 이슈가 좀 엄중합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방한했고 일본에서 이제 쿼드 회의까지 마치고 IPEF도 출범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북한이 동해로 오늘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금 속보를 보니까 ICBM도 섞어서 쐈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6시에 세 발을 발사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6시에는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한 37분 흐른 다음에 5분 간격으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뭐 ICBM과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 섞어서 쓴 거, 이거 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실험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NSC 소집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7시 반에 회의가 소집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의 공동 대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 미사일 부대가 한국군의 현무, 또 미군의 에이테크스, 이거를 한 발씩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실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할 때쯤에 이게 도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당장 어떤 위협을 크게 줄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약속했던 ICBM 시험 발사하지 않는다. 그걸 좀 깨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강한 경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느냐.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ICBM과 핵인데 ICBM은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거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다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건데 자, 그래서 좀 긴급하게 북한 문제에 또 능통하신 오창석 평론가에게 북한이 뭐 말을 하면 좋은데 네. 전화 통지문도 안 받고 한라인도 가동 안 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값비싼 미사일을 뻥뻥 쏴요. 북한의 네. 의도가 뭡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역시나 여러 가지 북한의 국내 사정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 시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사정과 무관하게 미사일 일단은 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사일 절대 쏘면 안 되지만은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현철에 관련된 내용이 좀 크게 됐었고 사망한 이제 예. 저 인사가 하나 있었죠? 예, 현철의 원수. 네.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구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고 혁명 세대다 이렇게 예. 알려졌고 막 그 원로급 정도 됐을 때 아마 현철의 원수 말고는 그 정도까지 존경심을 표현한 적이 거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네. 김정은 위원장 유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장례 기간이 끝났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즉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상황보다는 이동 중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런 의도를 담아서 한 것 같은데 아마 조속한 대화 재개를 원하는 신호다. 늘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위협, 뭐 나는 핵 단추를 가지고 있다, 나는 더 큰 단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싸움이 아주 강하게 붙었을 때 2017년 말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2018년에 평화무드가 왔습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예. 네, 물론 무력 도발은 절대 해서는 안 된 거죠. 네, 이미 이제 우리 국정원은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 준비가 네. 끝났다. 핵실험도 그렇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2017년 가을 네. 유엔 총회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대해서 totally destroy.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새 정부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에도 계속 미사일 도발은 이어졌죠. 올해 들어와서 벌써 17번째인데.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NSC 열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좀 뭐라고 이제 대응이 나왔나요? 네, 이게 강력한 대응을 지금 하고 강력한 규탄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강력 규탄.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이번에 시험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이제 대응 강도도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미사일에는 미사일, 또 우리 현무 미사일과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이제 네. 미군과 우리가 한 발씩 쐈다. 북한의 다음 반응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뭐 오평론가님 말씀처럼 미사일 안 쏘고 조금 대화하는 국면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지금 뜨겁습니다. 정치권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육성을 하나 듣고 이슈를 다뤄볼까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선거에 졌다고 약속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의원 봐주자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가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바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어제 이 대국민 사과를 놓고 이 시간에도 오창석 평론가 상당히 좀 이제 박 위원장 비판을 하시기도 했는데 민주당 내부 지지층이나 의원들도 상당히 이제 왜 논의도 안 하고 저런 사과를 자꾸 하느냐. 정봉주 전 의원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 많이 하는 거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어제 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해명하면서 또다시 들으셨습니다만 이른바 586, 86그룹에 대한 용퇴, 뭐 선거에 이기든 지든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기자님, 이 네. 맥락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86 용태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기자회견 전문에는 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기자들이 문답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어. 이선 후퇴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은퇴 밝힌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 김영춘 전 장관, 최재선 전 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586 정치인들이 들으면은 사실 가슴 아플 만한 얘기도 있었는데 2022년 대한민국의 정치 이건 586 정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격차, 차별,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목표다. 586의 남은 역할은 2030 청년들이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 젊은 민주당을 만들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586의 역할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회의장에 586 정치인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있고 공동 비대위원장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사들이 아니 다 지금 대부분 586 아니에요? 박홍근 그렇죠. 원내대표나 세대로 박홍근 보면 원내대표 뭐 세대로 다 이제 네네. 뭐 본다면야. 좁게 협의로 평가하면 이제 86그룹이 네. 주로 80년대 당시에 이제 신군부와 싸웠던 그렇게 볼 운동권 수 그룹을 있고요. 얘기하지만 그 세대로 보면 대부분 5, 60대. 대부분입니다. 네. 민주당 내 세력 중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게 결국은 586 용태론을 던져서 그 자리에 있었던 586이 기분 나빴다로 끝나는 건 1차원적인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기분 나쁘더라도 용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86 용퇴론이 처음 등장했었던 게 이제 올해 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에 586과는 결별하면서 네. 정치 교체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왜 나왔냐면 지금의 주류가 이제 586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그 당시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그대로 가서 또 일을 하고 네. 세력 교체가 되지 않는 낡은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중론이 있었으니까 이걸 뒤바꾸기 위해서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먹힐 수가 있어요. 새로운 물갈이를 하는구나. 근데 지금 지방선거는 전국의 후보자들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586이 용퇴를 한다고 해서 그 후보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포구에 후보 입후보한 사람들이 30대가 꽤 많습니다. 양당 모두 다. 네네. 정의당까지 포함 3당 모두 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586 용퇴한다고 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구의원으로서 득표를 더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와 직접 연결은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던질 수는 있으나 시기상으로는 총선전이 아주 적절합니다. 총선전이 좋다. 총선전에 적절하고 던지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던질 때 나가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을 대체할 새로운 그룹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아젠다, 새로운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젊은 세대를 키워내고. 네,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선거는 각 지역별로 수천 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돼 있는데 이 586이 물러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지금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영향력이 크게 없는데 왜 사전 협의 안 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좀 슬픈 것이고 전 지방선거가 결국은 큰 어젠다가 없을 때는 여당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야당이 유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에요. 지방선거 자체가. 당장 이준석 대표는 나와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못하면 혼내달라고 이번 지방선거 4년만 강력하게 밀어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훨씬 더 먹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지금 선거 전에 이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다. 이런 이제 반론, 비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일 계속했어요. 86그룹 용태로는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도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반발도 있었고 이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니까 아니 다 하산하라고 해놓고 왜 본인만 등산하냐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새로운 건 아닌데 자 지금 박지현 이 공동비대위원장 사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도부라고 부르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좀 반발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네. 얘기가 나옵니까?
우선은 이 회의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붙어서 물어봤어요. 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586 용태론 이거는 사실은 당의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의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 네. 그러니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홍 원내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에서 지금 당이 비상한 선거체제로 돌입해 있지 않냐. 사실 선거 앞두고 불리하니까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거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 쇄신안 발표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고 지금도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고성이 좀 오가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요. 윤호중 위원장이 정말 책상을 쾅 치고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네. 얘기를 하고 회의장을 떠난 걸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박홍 원내대표도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은 아니 그럼 왜 저를 뽑아서 여기다 앉혀 놓으셨냐. 봉하마을 다녀서 느낀 거 없냐. 노무현 정신 어디 갔냐. 이렇게 맞받아친 걸로 좀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사실은 이제 N번방을 추적한 네. 불꽃 추적단의 일원으로 유명해졌고 사실 대선 과정에서 좀 여성표를 강하게 또 20대 표 2030표를 얻으려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모셔온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고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고립이 됐다라기보다는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의 투톱으로 가기 위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건 맞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벌써 비대위원은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갔어? 네네. 약간 의아했다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과를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3번, 4번, 5번이 이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구의원에 비유해서 제가 구의원이 가장 작은 단위니까 계속 비유를 하는데 선거를 막아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TV에서 우리 당대표가 사과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서 우리 동네 이거 유치하겠습니까 얘기하다가 사과하면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4번 나왔으면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과한 거예요. 네네. 내가 내 공약 얘기하기 전에 사과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상대당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과하는 정도 뭐하러 뽑아줘요? 하면은 선거운동할 게 없습니다. 네네. 이게 지역의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께서 이것까지 헤아려야만 쉽게 지방선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한 번만 하고 사과를 하는 거 나쁠 때마다 사과하는 것 괜찮은데 이게 누적이 되면 내 지도부일 때 사과가 터지면 비대위원장에게도 책임이 돌아갑니다. 이제. 선거 전에 거듭 사과는 좋지 않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평론가님 출마해 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TV에서 당대표가 사과하면 후보는 딱 민주당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사과는 이제 위에서 했고. 네, 위축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네.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에서. 그래서 민주당의 여성표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했었던 부분을 상쇄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통의 과정도 저는 정치인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네. 지켜볼 뿐인데 네. 저는 이게 좀 정치 구력이 많은 윤호중 이제 공동위원장 또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성이 오갔다는 게 왜 상의 안 하느냐.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 시절도 그랬는데 정치 신인이라 정치화법을 모른다. 그럼 기자회견 딱 공지 뜨면 찾아가서 만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선배들이 먼저 막 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와서 얘기 안 해? 이거 너무 좀. 사실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뭔가 불편한 기색들이에요. 자, 지금 12시 39분이 넘어서 교통 상황 좀 알아보고죠. 점심시간 어떤지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으로 산곡분기점에서 천진암교까지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곡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되는데요. 이 작업 여파가 중부고속도로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남이 방향으로 동서울요금소부터 정체고요. 통행량도 많아서 산곡분기점 지나 경기 광주나들목 부근까지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감곡에서 2차로 막고 작업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남 졸음쉼터 부근에서 감곡 쪽으로 9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힙니다. 서울요금소에서 죽전 사이는 작업 여파로 정체가 되고 이후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옥천 1터널에서 옥천 4터널 쪽으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과 내부적인 지금 논란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는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오전 일정을 비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오후에는 토론회에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 지상파 TV 토론이 오후에 예정돼 있어요. 인천 계양을 후보. 그렇습니다. 네네. 녹화 토론인데요. 그거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오전 일정을 비웠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지금 정부 쪽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어제 나온 게 지금 어떤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옮긴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했는데 네. 민정수석실의 권한이었던 인사검증 이걸 법무부에 둔다면 같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그럼 법무부 장관이 또 더 갖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른바 이제 소통령, 황태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왕 장관 얘기도 나오고 이제 상황 법무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박 기자님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야당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 직속에 이 인사검증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인사검증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은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수사 기소 그 권력에 더해서 인사 검증까지 권력을 다 가져가는데 이거는 민정수석실 없애서 사실은 거기에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건데 결국 법무부가 그 권한을 가져가서 법무부의 권력만 비대해지고 특히 한동훈 장관의 권력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황태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제일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아니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인데 인사정부 뭐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월권이자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고 실국장이 모두 현재 검사들인데 검찰과 법무부가 분리가 안 돼서 법무부가 인사검증한다는 거, 그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직접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법무부나 아니면은 여당에서는 아니 인사정보관리단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존중할 건데 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냐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인사 시스템이 인사혁신처 또 법무부 경찰 뭐 이런 다원에 대한 채널 속에서 가동되는 거다. 네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더 다원화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법안을 내고 법을 고쳐서 해야지 왜 법에 의하지 않는 무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또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이제 바로 취임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해명도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은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였고요. 네. 자, 이제 사실상 국회의장에 확정된 지금은 후보라는 이제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만 김진표 의원은 법무부 수집 인사정보가 검찰 수사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라 문제 아니냐 하는 또 이제 입장들. 여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평론가님 좀 우려되시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김진표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우려를 직접 내뱉었고 많은 법률 전문가 중에서 그것이 입법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 조직법에 정해놓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라는 의혹과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마저도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이 다 이제는 아실 거예요. 누가 가장 최측근인가. 그럼 이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최측근에게 모두 쏠려 있는 이 권한은 당연히 더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경찰, 군 모든 인사들이 지금 한쪽으로 쏠리면 내가 원하는 사람 몇 명만 선택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몇 명만 사령탑으로 세워놓으면 그 전체를 그 법무부 장관이 쥐락펴락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시사항 2호 정도 이렇게만 나오고 설명이나 구체적인 보완사항이나 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해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 이 지켜볼 문제가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원리가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분산. 탈중앙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하자고 이 지방선거가 민선이 된 지 오래됐는데 자 권한이 한 곳으로만 쏠려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이제 또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인사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의 장관급인데 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수석 출신이다. 네. 여당에서 불가론을 제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불가론 제동을 건 거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규정을 해 왔는데 그걸 주도했던 인물을 네. 이 신임, 그러니까 초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새 국조실장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소신과 원칙 있는 전문가가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 한덕수 총리가 손발에 맞춰야 되는 그런 인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한테까지 권 원내대표가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 대체 가능한 인사가 없다.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좀 목소리 좀 다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정이 호흡을 잘 맞춰왔는데 이 인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당과 정부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이런 분석도 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해요. 반대 문자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심 중이다.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뭐 당정의 상황이 좀 대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해본 사람이 제일 잘할 테니까 한덕수 총리가 네. 이만한 인물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주니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요 양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지만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됐을 때 자리 욕심 많은 사고 안 치는 관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제 아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 정권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한덕수 총리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네. 어떤 이념과는 무관하게 이 경제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본인이 걸어왔던 길과 아마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더 손발이 잘 맞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듯한 추정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네. 맥락이 맞는 것은 경제 라인이라는 것이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겠죠. 이 경제 라인 서로 선후배끼리 친해져서 네. 한쪽 라인으로만 경제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피아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평론가님이 심리학을 곁들인 분석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닮은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 굉장히 싫어하기도 한데요. 지켜보죠. 그런데 저는 또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 잘한 점은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정부에서 이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전문성 검증보다 안 된다 하는 건 좀 정치권에서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 입장에서는 네네.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왜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쓰려고 하냐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려를 가지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본부는 탕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다른 방송 막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한마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사이좋게 한입뉴스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정부에서도 본받아 주세요. 자,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조금 전에 소통령이냐 왕장관이냐 얘기했습니다만 이 딸의 스펙 비리를 조사하는 특위를 설치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딸의 스펙 비리와 관련한 조사 특위 또 윤석열 정권의 편파 인사에 대한 조사 특위 이걸 설치하겠다라는 게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스펙 비리 조사 특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위원장 이 돼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권층의 편파 인사 관련해서는 한정혜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걸 좀 바로잡아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이슈가 좀 안 살아나는 입장인데 그래서 오늘 기류를 좀 보면은 이런 인사 문제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 문제를 포함해서 권력 집중 현상 이런 우려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공세 포인트 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특위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완패다. 뭐 한동훈 당시 후보자 장관이 됐습니다. 완승이다 했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또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은 위법과 반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는 공감합니다. 이런 이제 태도로 넘어갔거든요. 네. 자, 이 검증의 결과 뭐가 나올 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국민 3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대가 됐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2만 명대 나왔던데 우리 네. 누적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진 건가 봐요? 네. 네, 누적 확진자가 이제 1,801만 7,923명. 800만 명. 800명. 네, 그 25일 0시 기준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게 인구의 35.1% 이게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비율로 따지면 35.1%고요. 이게 856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800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누적 확진자는 이렇게 많아졌지만 또 상대적으로 백신과 그리고 오미크론 이렇게 네. 엔데믹이 겹치면서 6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전에 또 9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진짜로 아주 서서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을 잘 대비하면서 개인 방역 신경 쓰시고요. 하지만 또 일상을 누리시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입뉴스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또 뭐 다른 방송 막 다니세요. 풀어드릴게요. 자,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805님. 자, 민주당에서 586 하니까 윤하의 노래 비밀번호 486이 듣고 싶어요. 옛날 386에서 시작을 해서 486, 586, 686이 될 판입니다. 자, 민주당이 비밀번호 풀고 새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구역 안에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에게 민원을 신청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양손의 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있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를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두 손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양손은 양쪽 손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양손을 들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갓난아기가 양손을 움켜쥐고 울어댄다. 이렇게 표현하죠. 양손과 마찬가지로 양쪽의 두 발 역시 양발이라고 하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두 어깨 역시 양어깨라고 하고, 양어깨가 축 늘어지다. 배낭을 양어깨에 매다처럼 씁니다. 지금 말씀드린 양손, 양발, 양어깨는 모두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양과 뒤에 있는 손, 발, 어깨를 각각 붙여서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굴의 볼을 가리키는 양볼 역시 모두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양볼도 왠지 한 단어로 생각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양이란 말이 둘 또는 두 쪽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양과 볼은 띄어서 씁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예로는 양무릎, 양집안, 양갈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 양과 뒤에 오는 명사를 띄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동네 정치부터 깔끔하게 오픈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 동네는 우유팩수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밤에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서 저 멀리까지 다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의 편의를 위해,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해를 따보아 한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가한이 헛보보면 KBS 58분 날씨. 오늘까지는 낮더위가 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6도, 포항이 31도, 경주 32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조금 낮겠고, 강릉 30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권엔 아직 초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에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곳에 따라 작은 우산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와 충북, 전라 동부, 경상권 내륙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엔 밤 9시를 전후로 비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내일 새벽엔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까지 비가 확대하면서 대부분 5mm 정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는 최대 20mm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구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간 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바람도 강해져 건강관리와 각종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2도, 습도는 45%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합참은 한미연합으로 오늘 오전 현무2와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을 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실사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설치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황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바로 인터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서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때 아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또 사실이라면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김성환입니다. 네, 자,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에게 팔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자, 왜 문제입니까? 네, 인천공항공사 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2013년에 본인이 쓴 책에 그렇게 언급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런 생각인지를 박찬대 의원이 물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된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영화의 논리가 공공이 운영하면 비효율이고 민간이 운영하면 효율적이다. 특히 뭐 기업이 운영한다든지. 네.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그 민영화된 회사가 사실상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윤 논리 때문에 네. 공공 영역을 민영화해서 사실상은 이용료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이용료는 비싸지고 이런 걸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게 누적이 돼서 네.
민영화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김대기 실장의 발언이 인천공항의 경우 이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고 약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게 팔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한전을 두고 이제 민영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다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 왜 인천공항만 민영화라고 주장하느냐. 자, 여기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천 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유정복 시장 후보도 네, 국민의힘 후보죠. 예, 의원 시절에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팔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입장을 좀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 이전에 대략 8천억에서 1조, 많을 때는 그 이상도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40% 지분을 판다고 하면 1조 원의 수익이 날 경우에 4천억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리고 그 회사는 계속 배당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몫이 그 민영화된 만큼 그 한국 기업이 될지 뭐 미국 자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배당이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이 커지면 어쩌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처럼 완전히 민영화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공항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공항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예. 네, 그런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원천적으로 그렇게 민영화를 하는 것, 지분 매각이 일종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 자체도 일종의 국부 유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부분적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조차도 이건 공공의 이익을 이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민영화의 이제 폐해들이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만약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장돼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 중에 이제 소위 관료 출신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기업의 논리들이 아무래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뭐 대표적으로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민자 구간이라든지 또 인천 공항 가는데 도로라든지 얼마든지 민간 자본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뭐 국공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깔 수 있었는데 그 민간 자본을 유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도로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제 머큐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로에 민자 투자를 해서 투자한 이익의 훨씬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윤으로 회수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꼭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참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정부도 과거에 또 보수 정권도 민영화를 표면적으로 말한 곳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민간이 효율적이다. 또 이런 의견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만약에 민주당의 우려처럼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같은 이 공공 부문이 민영화된다면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자, 국민들이 그럼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민주당이 좀 추정하시거나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KTX에서 SRT를 분리해서 그 SRT의 알짜 노선을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일종의 분리만 한 거죠. 공공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SRT를 분리하고 민영화를 했으면 철도를 깔고 뭐 그런 건 거의 다 공공이 한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간 회사가 했으면 훨씬 많은 손해들을 보고 또 적자 노선은
KTX가 하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공공하게 배분하고 또 적자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철도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예를 들어서 SRT가 민영화됐으면 거기서는 아마 그걸 운영하는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KTX는 굉장히 적자에 시달렸을 거고요. 네.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민영화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일관적인 논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한국전력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 새 정부가 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경영권은 방어하더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개방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예, 또 외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은 민영화의 토대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굉장히 소규모 전원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거를 다 공공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PPA 제도라고 해서 네네.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미 제가 사실은 법을 해서 문재인 정부 사업이었죠. 네,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시장에 한해서 이제 일종의 한전의 이제 독점 영역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유가나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전의 적자 1분기 적자가 지금 꽤 많이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7, 8조 원 정도 7조 7천억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전기료를 약간 올린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5월 18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한전의 주요 발전소 이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한 6조 원을 마련해서 그 적자를 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해외나 국내에 알짜 자산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민영화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네, 한국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발전소를 매각해서 그게 소위 민영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민간 회사들은 일종의 땅 짓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자, 국민의힘이요. 이 민영화 논란이 제2의 광우병 사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유포한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열세에 처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뭐 이런 게 네. 있습니까? 연기를 피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장입니다. 네. 지위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 넘버 2입니다. 그분이 사실상 민영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이 그 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주요한 자산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네. 아직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기를 피운 바가 있는데 연기를 안 피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고 그 굴뚝에 연기를 피운 분이 대통령 비서실이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이 적자를 메꾸는 방식을 정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산업부나 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겠죠. 네.
자, 선거용은 아니다. 연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연기가 나고 있는 거죠. 네. 그 연기가 나고 있는 쪽을 문제 삼아야지. 우린 연기 피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야당이지만 다수당입니다. 원내 다수당.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인천공항이든 뭐 한국전력이든 공공부문 민영화가 행정부 단독 처리가 가능한가? 이게 국회에 또 의결이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법률에 따르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입법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현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경영권을 넘기는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행정부 단독으로? 그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 지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일단 기업의 공사의 방침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현재는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영화 방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냈으니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장님.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 민주당이 많이 열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어제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또 대국민 사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내부 논란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졌는데 오늘도 또 언급한 것이 지금 이른바 86 용태론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대가 당연히 이제 86세대들도 이제 50대 후반 60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과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의 상실감이 꽤 커서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건 현재로서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가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그 여전히 이제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 승복하지 못하는 마땅하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0.73% 차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일환으로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깊이 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모실 거고요. 이미 나와 계십니다. 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근데 계셨죠? 보수가 진격을 하는 겁니까? 아, 그 진격을 벌써 다 해서 이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 진격의 보수 이러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네, 이재호 고문은 이게 보수의 품격으로 바꿔놓죠. 참 이게 앞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담대한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또 뺏겨서 써먹었는데 그 담대한 진보라는 표현은 꽤 괜찮은 표현이었어요. 우리 치면 강큰 진보인데 그 담대한 이러니까 좀 더 우아해 보이잖아요. 담대한 진보. 성공한 작품이었죠, 그게. 자, 진격의 보수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새로운 타이틀로 가져와 주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까지요. 이른바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진행을 도와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선거 전이라 뜨끈뜨끈합니다. 평론가로서의 또 우리 전고성님의 냉철한 분석을 귀 기울여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이죠. 이거 저 변호사님 전문 분야셔서 여쭤보는데 김성환 민주당 전체기의장이 민영화 논란 얘기를 했어요. 민영화 문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요 한 단계 제대로 도약을 하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탈규제 민영화 이건 필연적입니다. 필연이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수도, 전기, 가스 네. 이 우리의 그 기초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영화가 곤란하다. 이건 대중의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예컨대 그 에너지를 100% 수입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수입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함부로 그 이제 민영화는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함부로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중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이 그 기초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을 뺀다면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민영화를 해야만 한다. 민영화에서 실패한 게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항공회사입니다. 네.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지금 또 대한항공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민영화의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항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민영화를 해서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거릿 대처 정부가 잘 보여줬어요. 네. 마거릿 대처 정부 전에 영국은 영국 병이라는 걸 앓고 있었는데 문자 그대로 철도, 항공, 금융, 철강 모든 회사들이 뭐 브리티시 에어라인즈, 브리티시 뭐 레일로즈 이런 회사들이 우리로 치면 1년에 몇 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하면 난리가 난다. 요금은 올라갈 것이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반발이 부딪혔는데도 대치회사가 민영화를 하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확 줄여주면서 세금으로 내야 될 걸 다 줄여주면서 흑자 구도로 민영화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모두 흑자 구도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도 요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우리나라 특히 좌파들이 영국 철도와 우리 철도를 비교를 합니다. 영국 철도는 이렇게 비싸다. 민영화를 하면 큰일 난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그들이 갖고 온 자료들이 그 아주 비싼 경우는 특별한 그 열차 아주 비싼 열차 그걸 뽑아서 표본으로 갖고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양하다 이거죠. 구간별 요금으로 보면 영국 철도가 우리 철도보다 비싸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수도, 가스, 전기 빼고는 민영화를 해서 이 좀 능률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네. 경쟁 구도로 들어가야만 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공기업, 공공기업 중에서 1위부터 25위까지 중에 보면요. 그 영업이익으로 세금, 그 영업이익으로 은행이 잘 못 갚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좀 더 국민들이 앞으로 낼 세금으로 미래 세대가 낼 세금으로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더 이상 그 이걸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돈이 뭐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냐 혹은 이제 소비자 주머니에서 조금 더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생산성. 민영화를 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효율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만 국민들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업의 생산성은요. 문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뭐뭐 하는 공기업들이 그 자기들이 쓰는 비용을 먼저 다 공개를 하면요. 국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몇 년 전에도 뭐 아주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죠.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데서 쓴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18만 원짜리 28만 원짜리 단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노래방에 가고 뭐 심지어 아마시소에 간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 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구린 구석이 많다. 이거 없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방송도 이 KBS 기관 방송 하나 딱 빼놓고 솔직히 말해서 민영화해야 됩니다. 뉴스 채널까지도요. 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 그 민방 MBC는 뭐 MBC 관계자들은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고 이거 뭐 자신들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공영도 아니에요. 하는 노영 방송이라고 할까. 네. 이런 상태 같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죠. 민영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KBS처럼 그 공영방송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든지 네. 그리고 공영방송을 하려면 지배구조를 다 개선해야 돼요. 지금 우리 KBS도 문제입니다. 앞에 아까 올라오는데 포스터가 불러가 있던데 네. 포스터가 붙어 있던데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네.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 분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민영화가 좋다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괜찮은데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하고 야당은 민영화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민심이 어떻게 정리되고 지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민영화가 뭐냐 이 개념을 놓고 사실은 여야가 서로 좀 다른 얘기를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기업의 어떤 지분을 쪼개 파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민영화냐 아니냐 충돌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공사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거, IPO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분 중에서 40%만 주식시장에 내놔서 거기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경영권은 정부가 갖고 그렇습니다. 60% 이상은 여전히 갖고 네네. 있으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그거는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고 네. 그것도 민영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이제 공공 서비스의 이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야당의 또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 논란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3차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할 때 거의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한전이 그 당시에 이제 알짜 자회사였던 지역 난방공사,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이런 회사의 지분을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40%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때 민영화라고 타이틀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지금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60%가 정부 지분인데 왜 민영화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기재부 배국한 차관의 답변이 민영화의 범주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이거는 민영화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보면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거꾸로 했던 얘기가 되는 셈이라서 정부 따라서 혹은 상황 따라서 이 개념 규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지금 한전이 민영화된 회사요 아니에요. 한전 아니잖아요. 기업 공개는 정부가 51%를 갖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 얘기 공항공사의 40%를 매각하겠다. 네. 그건 뭐 민영화 과정은 아니죠. 이 한전 같은 경우가 이미 세니까. 그런데 이걸 나는 이게 야당을 절대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야당이 아무리 지금 지방선거절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게 중에 있어서 들고 나왔죠. 카메라 앞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데 앞에 쓴 게 뭡니까? 전기수도 공항철도 네. 민영화 반대. 네. 그 전기수도 이제 민영화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 말 일체 없었잖아요. 정부의 어느 누구도 그리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전기수도 공항철도 민영화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김대기 그 실장이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그 공적인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40% 정도를 매각을 하면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게 있다. 뭐 그분이 그 분야 이 경제 전문가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한 건데 그걸 들고 느닷없이 전기수도 공항철도 전기수도를 앞에 딱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민감한 부분을 난 그건 지나친 공격이라고 봅니다. 선거용 공격이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쟁이 있는데요. 소위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그 엠팍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에 또 우리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네. 좀 경계하는 시선이 많아요. 대체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정치 구호가 비열한 거는 맞는데 저렇게 해서 민영화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건 나쁠 게 없어 보인다. 보수 계열 정권이 잡으면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건 사실이라서라고 이제 글이 보수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이런 좀 재밌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학창 시절에 소위 이제 용돈을 뺏어가던 애들도 자기들이 나쁜 짓 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친구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로 시작했었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부가 들었더라도 전기수도 가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죠. 민영화를 100% 민영화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수도 안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곡물의 80%. 네. 옛날에는 75%인데 그것도 늘었어요. 예, 곡물의 80% 그리고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데 네. 이건 전부 다 민생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정부가 통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또 과감하게 민영화할 건 해야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거성님 오시는 날에는요. 네. 우리 PD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슈가 5개인데 손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죠. 하나 했는데 지금 10분 지났어요. 막 그러고 울어. 근데 그래도 깊이 있게 그만큼 분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궁금하고 재밌는 게 이겁니다. 특히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왕장관 논란이 나오는데 당장 이제 어제 이 법무장관 직속 인사검증단,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붙인다. 그래서 또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문재인 정부까지 있었으니까 뭐 과거도 아닌데 네. 이 민정수석실이 있으실 때는 민정수석이 이제 가장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인사검증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이걸 법무부로 넘겨서 거기에다가 인사검증단을 두고 뭐 검사들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인사검증단을 둔다는 이제 이게 요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바보짓이에요. 이를 밖에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죠. 아니면 비서실장에 직속으로 해서 검증단을 하나 만들든지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이다 뭐 소통령이다 이런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검사 인사부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그 정부에서 조언도 해야 되고 사실은 국무회의를 딱 우리가 이게 그 상상을 해보면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이 정도거든요. 이 법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이제 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 분들이 근데 할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무부 장관이 나는 지금 가장 논란이 돼야 될 게 사형제를 부활할 것이 아니냐. 나 이거 한번 우리 사회가 다시 도마에 올려서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람을 토막 살인한 사람을 국민이 세금으로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문민국이 되고 뭐 사형 집행을 하면 그 문민국이 안 되는 겁니까? 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봐. 말도 안 되는 그 좌파의 그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지금. 프레임 공격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런 논란을 벌이도 지금 바쁠 판인데 새삼스럽게 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이다, 소통령이다. 이런 말이 왜 나와야만 합니까? 그럼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예, 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 나가는데, 근데 뭐 이제 청와대 자체를 공개를 해버리고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건 이미 저질렀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비평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지금이라도 한번 재고를 해보기 바래요. 왜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검증단을 붙여서 쓸데없이 논란을 초래를 하고 그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드시 이건 뭐 100%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러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더라, 잘 되더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역사에 다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왜 권력을 한쪽으로 계속해서 그 쏠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인사검증이라는 게요. 이게 사람이 뒤를 캐는 건데 이러다 보면 후유증이 커져요. 그렇죠. 권력 안에. 그걸 한 사람이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 후유증이 커지는 거예요. 총리보다 더 힘센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역사까지 권력은 쏠리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를 터뜨리게 돼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압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갑자기 사형제 논란 얘기하셔서 이것도 오늘 다뤄야 되나? 아니 미하일 바쿠닌이 한 얘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다음에 한번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부패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속도감 있게 가서 이제 민주당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오늘 제일 시끄러운 게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부린 거죠. 네, 100번 1000번 사과한다. 근데 어제 민주당 내부가 내부 이견으로 갈등이 터졌는데 오늘 오전에 또다시 여기다 쐐기를 박았어요. 586 용태. 아니 근데 그게 단독 플레이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뒤에 배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독 플레이라고 봅니까? 배우라고 단독 플레이라고 보면 예, 20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젊은 여성이 네네. 당의 대표 물론 공동 대표입니다만 예. 비대위원장으로 또 들어가서 정말 강큰 짓을 한 것이고 네. 단독 플레이라고 아니라고 보면 정말 추잡한 협잡을 벌이고 있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혹시 배우가 지난번에 있다고 송영길 주장하시는 거네요? 대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586 물러난다. 네, 맞습니다. 물러나자. 대선 기간 때. 네, 근데 대선 때 그게 그랬죠.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점수도 못 땄어요. 반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공동 비대위원장 두 분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박지현 위원장이 떡 나와서 네. 고개 꾹 숙이고 절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네. 우리 586 앞으로 물러나. 그리고 기자들이 문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분 가까운 시간 안에 이거 우리가 논의해서 일주일이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연달아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다. 그리고 내부 반발이 많았잖아요. 개인 의견일 뿐이다. 예. 이건 그래서 무슨 퍼포먼스도 이런 퍼포먼스가 있느냐. 네. 이게 단독 플레이냐 아니냐. 나는 박지은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정치판에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렇게 단독으로 강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변호사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조금 더 다른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86 후속 세대들이죠. 이제 90년대 학번들 위주로는 주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을 다소 좀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반대로 뭐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소위 이제 86세대 그룹에 묶이는 김민석 의원까지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결국은 당내 주도권을 두고 뭐 계파 싸움의 양상이나 혹은 뭐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 노선 갈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 8월 전당대회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8월 달에 한다. 이 8월 달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두각을 나타낼 새로운 그 신진 세력들이 속으로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왜 지금 그 난리가 나 있습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 앞에 딱 그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구심점이 없는 데다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수완박법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국무회의 일정까지 변경을 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래서 만든 검수완박법을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많은 짓이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재명이 느닷없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개항을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개항을에 원래 있던 송영길 의원은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해서 갑자기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영천 은혜사에 가 있는 사람을 김남국 의원 등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짜고 치는 고수업처럼 보였거든요. 이러니까 이 방탄쫓기론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쫓기를 잇기 위해서 개항을에 출마한 것 아니냐. 그럼 개항을은 호구냐.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민주당이 폭락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에. 이런 판에 느닷없이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시 송영길 대표 당시에 한번 써먹었던 전략을 또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배우가 있다 해도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고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건데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 진정한 반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검수완박법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자신들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못 내놓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보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왜 그런가? 국회의장을 갖고 있고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설령 여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뭐 밀어붙이겠습니까? 법률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있다면 국회의장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있다면 역시 입법 독주, 폭주 그리고 입법 폭주에다가 입법 독재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 독재를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회방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선 해야 될 게요. 가령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값 폭등의 원인이 돼가 있는 이 부동산 세제를 바꾸려고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노동계획을 해서 이게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그 노동 3법을 다시 바꾸려 해도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와 진짜 협치를 하려면 이 두 분야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진지한 논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잡고 있겠다. 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입법 독주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계 보고.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민주당을 위한 정말 고언으로 조금 이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고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자 지금 개항을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판세가 이게 롤러코스터인데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은 계속 이 여론조사 내부에서는 좀 이렇게 박빙승부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결과들이 연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 유세 지원을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개항 의뢰 집중하는 쪽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오전엔 또 일정을 이제 비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캠프 내부에서도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항 판세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민심들도 좀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윤영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개항 의뢰에서 25년 대 25일. 이 관련된 그 캐치프레이즈에 25년 25일에 대해서 이제 이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좀 그 환영하는 호응을 한다. 호응하는 분위기고 반대로 이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제 주소 이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뭐 가짜 개항 사람이다. 사실은 목동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카운터가 좀 오가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자, 우리 전거성님의 그런데 인천 개항을 어떻게 보세요, 판세? 아니 이재명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만약 패배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본인이 자꾸 나는 거물이다, 거인이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인, 거물 이재명이 고물 이재명이 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골리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거판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면 골리앗은 100% 집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을 때 문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부자인데도 이 자기 유세할 때는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헐리우드 스타도 별로 없고 하니까 화려하지 않았죠. 그런데 도전자의 모습을 한다는 거죠. 힐러리 주변에는 정치 건물들 외에 헐리우드의 유능한 셀럽들이 전부 다 모이들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축제 분위기예요.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골리앗으로 보이고 이 트럼프는 조촐해 보이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게 그 햄버거나 칼질에서 먹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백두산을 올라간 사람이다. 올라가 본 사람이다. 비유를 하는데 그리고 윤영선 후보는 계양산 높이를 보니까 백두산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계양산을 올라가는 사람이다. 자기는 거인이고 여기는 소인이다. 다윗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윗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는 큰 정치를 해본 사람이고 아직까지 이 큰 정치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 아니냐.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거물이다.
나는 큰일을 하고 큰일을 해본 사람이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인, 거물. 그리고 여기는 거기에 도전하는 돌을 들고 거인을 때리려고 하는 그냥 다윗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또 안 돼요.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역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예상컨대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몇 대 몇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민주당이 100% 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주, 전남, 전북이 있기 때문에 네네. 100% 지지는 않아요. 호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 확실히 이긴다고 보였던 지역인 세종시도 이미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제주도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충청 라인 있고 충남은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면 한 6석 정도. 수도권은 내가 불리하다. 보기에는 이미 바람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특히 경기도가 박빙을 계속 보이는데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김은혜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보면요. 지난 대선하고 판도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민주당 표가 결집을 할 텐데 그 결집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승부를 좌우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민주당이 고전을 하는 이유는요. 이 자신들이 이 무덤을 계속 파는 겁니다. 자꾸 실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심점이 없는 데다가 검수완박법 거기다 이재명 후보를 개항을 해 내보낸 것 거기다가 지금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절대 못 내놓겠다. 뭐 이러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또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견제 역할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까지는 못 준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 국회의장만 갖고 있어도 그리고 절대 다수를 갖고 있잖아요.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요. 선거 때 우리 전호택 변호사님 모실 때는 1시간을 터서 특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격의 보수 다음번에 이름 하나 새로 지어주세요. 전호택 변호사,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오늘의 특식 또 쏠 거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2분 지났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자, 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어요. 이른바 인사검증단 한동훈 장관 휘하에 두게 되는데 자, 경찰 입장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내부에선 좀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명칭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내부에 이제 경정급 5급 사무관급입니다. 네네. 무궁화 3개죠. 경찰. 경찰 계급으로. 두 명을 보임한다. 그러니까 파견을 받는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네네.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부서는 2개 부 정도라고 보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러면 그 파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통 경찰청의 계장급입니다. 네. 굉장히 그 계장급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일 겁니다. 그럼 누구를 보임받겠습니까? 그럼 정보 1개나 정보 2개를 보임받을 겁니다. 계장. 그러면 그 정보 1개, 정보 2개는 경찰청 정보국에서도 핵심 라인입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법무부로 모인다. 그렇죠.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밑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밑으로 저는 정보는 수도꼭지거든요. 이건 생각 못했던 대목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꼭지가 전국에 있는 정보경찰이 한 3, 4천 됩니다. 네네. 거기서 모은 정보를 경찰청 정보국에서 정수를 해갖고 공급했던 게 예전엔 청와대였고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당연히 법무부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다 한동훈 장관 밑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경찰은 행안부 산하예요. 그런데 법무부 산하는 이제 외청으로 독립외청으로 검찰이 있는데 자, 경찰 그것도 핵심 정보 경찰에 정수된 수도꼭지가
법무부 안으로 들어가게 좀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경찰들의 우려가 예. 이게 배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지청급 규모의 상설 인사검증단을 꾸리게 되면 사실상 수사와 정보 기능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이게 조금 이거 문제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 지청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게 수원지검 성남지청일 거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예. 검사 수로 기준으로 합니다. 네네. 검사 수가 3, 40명 돼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이건 검사 하나는 4급 공무원입니다. 예. 하나의 단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네, 걸어다니는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과정도로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는 여러 명이라면 검사가 여러 명인 건 아니지만 한 15명 정도 된다고 보면요. 검사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기업 하나를 다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겁니다. 독자적으로 대기업 하나 수사할 정도는 되는 규모다. 여기는 일반 직원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9명이 핵심 인사라고 하면 그 밑에 뭐 필요하면 수사관, 직원 다 또 붙겠죠. 그렇죠. 네. 19명이 전체 규모가 아니다. 핵심 규모다. 자, 법무부 그리고 경찰. 자, 정보의 질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앤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규모를 줄인다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 인사정보에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병우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정부 때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경찰과 검찰을 다 장악하고 그 문제가 발생해 갖고 실제로 민정수석실을 없앤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수석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법무장관 밑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왕장관이라는 또 별칭이. 민정수석이란 걸 없앤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폐단 때문에 그걸 없앴는데 그 권한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가버리면 법무부 장관 권한 플러스 민정수석 권한을 합쳐주는 거 아니냐. 야, 이 우려는 조금 전에 또 전원책 변호사도 보수의 입장에서도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런 또 역사적인 이야기로 좀 비판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법무, 검찰의 정보기능 확대. 자,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 쭉 이어졌으니까 법무부가 내세웠던 논리와는 모순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강력한 정보 수집 조직을 거느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수사권이 남용될 거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그 비판을 그대로 다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대검에 있는 범정까지 부활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범죄정보기획관까지. 거기에 기존에 있는 범죄정보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인사정보 거기다가 수사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지휘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이전에 검찰이 주장했던 부분 경찰의 정보력 독점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본인들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지금 더 오히려 강력한 조직이 법무부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자, 오랜만에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이게 배 소장님하고 정책 문제를 이야기 나누니까 이 분야에도 또 워낙 해박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눈여겨봤는데 경찰 고위직 인사가 났더라고요. 현직 치안 정감 6명 중에 5명이 교체가 됐는데 말이죠. 이 인사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김창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그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뭐 약 2달여 남았어요. 그런데 법령상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직급에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에요. 말하자면은 좀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급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막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잖아요. 뛰어넘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경찰청장은 치안 정감 중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인 개방형은 빼고 나머지 치안 정감 6명을 중에 한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교체를 해버리면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상당히 그러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치안정감 중에서 보임하지 않고 새로운 치안정감 중에서 한다는 거는 새로운 치안정감 중에서 경찰청장이 5명 중에서 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경찰청장이 나온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런 식의 인사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하는 보도가 있어서
자, 이례적이라는 건 어떤 대목이고 왜냐하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위부터 채워 나옵니다. 지금 있는 치안 정감을 치안청을 올리고 거기 결혼이 된 건 다시 밑에서 올려요. 이렇게 인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갑작스럽게 한 거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가장 상급 직급부터 올리고 빈자리를 아래서 또 올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그게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이. 알겠습니다. 자, 기존 경찰대가 독식하던 경찰 수뇌부에 좀 다양성을 주는 것이다. 이런 좋은 시도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경찰 내부의 우려는 어떤 겁니까? 그게 분명히 다양성은 중요한데 그게 특정한 목적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경찰대를 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부각되는 인물이 송정의 여경이 치안감이거든요. 한 분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문제가 여성 고위직이 없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외신 기자 질문에. 호남 인사가 없다. 송정혜는 세 가지가 다 됩니다. 정업 출신이시고 여경 출신이시고 비경찰대 출신이십니다. 탕평의 좀 상징이 되겠네요. 경찰 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좀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탕평 인사의 상징적인 것이다. 자, 국수본이 있어요.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또 중수청 출범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찰 고위급 인사 보면서 좀 어떤 점 주목하세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좀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복현 부장검사로 보임할 거라고 하는 소문이. 그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대 출신이나 경찰 출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논란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오늘은 앞으로 바뀔 경찰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 진격의 보수에서요,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한 백두산과 계양산 비유 내용을 조금 이제 바로잡을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9일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달리 자신의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가 예상 밖 접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 후보가 참 못된 프레임이다. 백두산 오른 사람과 계양산 오른 사람하고 해발고도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로 얘기해서 이건 좀 아까 다르게 비유를 드신 것 같네요. 바로 잡아드리고요.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시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